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우주 얘기할 건데 네. 우주 이슈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우주하고 지상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대개는 전파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선 전파. 우리 휴대폰 쓰는 게 전파잖아요. 네. 그런데 우주에서 우주끼리 아니면 우주에서 지상으로 할 때도 당연히 전파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전파가 그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잖아요. 줄 서고 번호표 뽑고 뭐 되네 안 되네 네가 비켜라 왜 내가 비키냐 뭐 별별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대안이 뭐가 있어? 전파밖에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레이저로 통신을 하는 건 어떤가? 전 진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그치 사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해서 레이저 우주 통신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페이스빔의 강원석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이스빔 저희가 강원석입니다. 막 한 게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우리도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지. 딱 여기까지. 예. 그 통신도 실은 전파를 많이 써왔는데 이 전파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변화가 일어날 기미가 살짝 보이고 있고 그걸 설명하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우주에서 통신을 하는데 뭘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시작은 실은 요 책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올해 읽었는데 좀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찾았어요. 고래가 물속에 사시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래가 물에서 폐로 숨을 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 위로 올라와야지 숨 쉬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게 한 5천만 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뭐 몸도 물고기처럼 생겨 있고 지느러미 있고 다 있는데 발도 없어졌어요. 그럼 5천만 년 전에는 육지에 땅에서 있었던 살았어요, 거죠. 고래가? 근데 5천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물에 잘 맞게 좋아졌는데 여전히 숨쉬러 물 위로 올라옵니다. 네. 왜 저건 안 됐을까요? 아가미라도 이렇게 좀 발달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진화의 어떤 허점 혹은 이게 책 영어 제목이 이제 자연의 흠이랄까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한번 타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난 고래가 육상 동물이었다는 걸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근데 좀 물고기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다들 물 위에 나와서 숨 쉬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유류고 당연히 폐로 숨을 쉽니다. 그럼 거북이도 그렇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라고 할 때 그게 예전에 육상에서 살 때는 소리를 아주 크게 질렀나 보구나 그 녀석이. 물속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그럴까? 고래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건.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한번 경로를 잘못 타서 계속 진화하다 보면 덩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고 구조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거랑 반대의 예를 드리자면은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생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유전자 정보량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걔는 변이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변화를 해요. 그래서 없애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여기에 맞춰놓으면 또 다른 변에서 다른 변종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작고 단순한 개체들 혹은 덜 복잡한 이런 작은 개체들은 되게 빠르게 변화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면 특히 인간이나 뭐 고래같이 점점 커지고 한 경로를 오래 가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면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방향 잘 잡아라 그런 뜻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방향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그게 진화의 어떤 하나의 그 맹점이죠. 어쨌든 항상 모든 걸 다 개선해 주진 않는다. 이 진화라는 것이. 그걸 이 책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근데요. 전파도 무슨 진화가 있습니까? 전파 자체의 통신, 전파 통신 자체의 진화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저는 이제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주랑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주는
약간의 이제 경계에 서 있잖아요. 막 뻗어나가기 전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랑 통신하는 시스템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전파 시스템 우주랑 통신하는 데서 계속 도입해서 점점점 우주 통신의 그 어떤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커지면 예. 나중에 이제 변화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예. 지금 이 단계에 뭔가 우리가 뭔가를 심어놔야 됩니다. 유전자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전파로 다들 하지만 통신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주와 지상, 우주와 우주 사이의 통신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전파로는 통신이 안 될 만큼 전파가 모자라. 혹은 어렵거나 혹은 너무 커져서 개선할 수 없거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파 말고 다른 뭘로 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순시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달 같은 데 기지를 만들 건데요. 달이랑 전파로 계속 통신하려면 달이랑 전파를 하기엔 통신 주파수나 이런 거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미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네. 그 중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그럼요. 최근에?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신용카드도 안 받습니다, 이제 중국은. 현금도 안 받고요. 다 저걸로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중 대사관이잖아요. 대사관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중국에 갈 때는 모바일 페이를 꼭 가져가라. 안 그러면 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현금을 받기는 받는데 거스름 돈 없더라. 예,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자기도 없어서. 예, 그래서 잔돈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뭐. 영화에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명함 안 주고 휴대폰끼리 이렇게 띵 하니까 서로 그냥 뭐가 띵 교환되는 뭐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려주긴 했어요. QR코드로 서로 주고받고 웹 주소 같은 거 링크 보내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현금 쓰고 신용카드 쓰고 뭐 삼성페이 혹은 뭐 애플페이 같은 걸 쓰면서 신용카드를 전화기 안에 넣었는데 중국은 신용카드 이런 거 시스템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현금에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거. 점프를 한 거죠. 되게 빠르게 세상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편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진화를 건너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려면 이미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가게가. 너무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서 오히려 진화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 다 QR코드 읽는 기기를 다 바꿔놔야 되거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현금 시대에 그거 하는 거는 뭐 감당할 만한 비용인데 신용카드를 쓰면서 굳이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오히려 발전이 안 된다.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파에게 우주통신에서 전파만을 고집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앞서 나가게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우주통신할 때 레이저를 씁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눈만 끔뻑끔뻑 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근데 조금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최근에 많은 이제 연락들도 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TV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브라운관 TV를 봤어요. 그때는 전파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집에서 전파 안테나 써가지고 TV 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맞아요. 뭐랑 붙어 있냐? 광 케이블이랑 붙어 있어요. 이 광 케이블이라는 것은 레이저를 보내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광 케이블이에요? 광 케이블은 이제 광섬유, 빛을 보내면 거기를 통해 가는 거. 그 안에 뭘 넣냐면 레이저를 넣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광통신을 하고 있어요, 다 집에서. 집에 저희는 인터넷망 들어와서 그걸로 인터넷 TV 보는데 그거 다 광 케이블. 랜선 안에 보면 광 케이블이에요? 아니요, 랜선 앞단에. 그러니까 집에 바로 광섬유가 들어오는 가정집들도 있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이제 광섬유 망이 깔려 있고 아파트 단자에서 집까지는 랜선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광섬유가 오는구나. 모든 동네에 있는 인터넷은 다 광섬유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통신이 되는 거고 이 광섬유랑 레이저 통신 기술이 없으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통신망을 가지고 인터넷 TV를 집에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레이저가 뭘 데이터를 많이 전달하는데 유리한가 보죠.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뒤에서 더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전에는 굉장히 해상도도 낮고 뭐 음향도 스테레오 정도를 받았다면 요즘에 인터넷 TV로 보면 5.1 채널의 사운드에 해상도가 한 픽셀 수만 보면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로 이런 픽셀의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저 이제 광통신을 집에서 쓰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히 이제 뭐 되게 속도가 좀 중요하니까 레이저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 혹은 이 우주 광통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속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주는 픽셀은 8비트 숫자 3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8비트라는 게 뭐냐? 0과 1이 8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0과 1이 8개 가지고 있으면 0부터 255까지 256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빨강을 256, 파랑 256, 초록 256 하면은 세 개의 색깔을 조합해서 총 되게 다양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 하나의 색깔을 표현하려면 이 0과 1이 몇 개가 필요하냐? 2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깔 하나를 표현하려면 픽셀 하나에. 다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알듯 말듯 몰라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색깔을 표현한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빨로 다 섞으면. 빨로 섞어서. 근데 셋 다 섞으면 흰색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비율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을 몇 단계로 조정할 거냐? 지금은 경우의 256단계. 경우의 본다는 수가. 거죠. 예. 그래서 빨간색이 256단계가 있고 파란색이 256단계가 있고 초록색이 256단계가 있어서 제일 잘 조합하면은 온갖 색깔이 다 그렇죠. 나온다. 총소년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0과 1의 그 저 비트가 총 2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24자리의 01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비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정보 단위를 24개를 써야지 색깔 픽셀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예. 2의 8승이 2의 8승이 169예요? 256이죠. 256이죠. 256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0부터 255까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그래서 256까지의 숫자를 설명하려면 네. 1010으로 하면 예. 8개의 8개가 자리가 필요한다. 필요합니다. 빨강도 8개, 파랑도 8개, 예, 맞습니다. 블루도 8개 필요하니까 그러면 20개 된다. 24개의 비트가 된다. 예. 24가 0과 1이 83, 있으면 픽셀 하나에 아주 다양한 색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그럼 숫자를 집어넣을 칼 24개가 있으면 888 예. 24개가 있으면 세상의 온갖 색깔이 다 표현된다. 예, 뭐 더 자세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8개만 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복잡한데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픽셀이 저렇게 있어요. 어쨌든 X, Y 픽셀 수는 아니까요, 우리가.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픽셀당 24비트가 필요합니다. 색깔을 표현하려면. 근데 우리는 항상 모니터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잖아요. 최소로 1초에 30장씩 보내요. 좀 빠르면 60장, 진짜 빠르면 120장까지 보내요. 예. 예.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화면을 모니터나 TV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60억 비트가 필요합니다. 1초에. 1초에 0과 1이 60억 개가 필요해요. 하나의 화면을 1초 동안 이렇게 보여주려면 30장을. 예. 60억 개의 0과 1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량입니다. 1초에 예, 1초에 60억 개의 비트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 TV 혹은 그래픽 카드가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픽셀에 굉장히 많은 비트 색깔을 뿌려주려면 빠른 시간에 여러 장을 뿌려주려면 굉장히 빠른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GPU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로 승부하는 어떤 연산 장치인 거죠. 저는 단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연산에는 GPU보다 더 좋은 이제 연산 장치가 없는 세상에 결국 오게 된 거죠, 거꾸로. 그 화면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은 항상 집에서 막 UHD TV나 이런 걸 보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화면 하나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어려운 연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GPU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영화 하나 다운받으면 하드에 한 2기가 정도 차지하는 이유가 저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보면 1초에 6기가가 필요하잖아요. 비트가.
근데 1시간이면 3,600을 곱해줘야 되고 2시간 7,200을 곱하면 테라 단위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저장을 하면 보내기도 힘들고요. TV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의 어떤 어려움, 통신 속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된 기술이 영상 압축 기술인 거죠. 그래서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서는 영상 압축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압축해서 보내게.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픽셀 보여준 거는 UHD인데요. 그냥 FHD는 이제 1920, 1080 예. 그 픽셀의 영화 한 편을 압축하면은 2기가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한 원본의 크기는 한 200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압축해서 2기가인 거예요? 압축해서 2기가로 할 수 있는 거. 압축이라는 엄청난 건, 기술이죠, 이것도. 실은. 압축이라는 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커닝 페이퍼 조그맣게 써갖고 가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태정태세 그렇더라도 그게 뭔 말인지 아니까 우리가 다시 풀듯이 다시 그런 풀어내는 느낌인 거예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동영상은 잘 보시면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같은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압축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한 100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요만큼 바뀌어요. 그럼 그 정보만 넣어주면 되니까 실은 조금 압축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압축하고 실시간으로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가 잘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압축 기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정말 몇 달 걸렸을 맞아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드의 시대가 됐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주로 살짝 적용시켜 볼 건데 이제 비트나 이런 개념들을 간단히 대충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영상 하나 1초에 뿌리는데 60억 그러니까 6기가 비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보이저 1호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보내긴 했어요. 보이저 1호 오래전에 보내긴 했는데 얘 안테나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람보다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보시면 이 탐사선 모든 탐사선들의 그 대부분의 크기를 차지하는 건 뭐냐? 안테나입니다. 그러네. 예. 지금 생각하니까 예. 접시.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인공위성이든 탐사선이든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뭐냐? 통신 장비예요. 가서 뭘 받거나 보내야 보내거나. 통신이 안 되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들은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제일 중요해요. 우주에 나갈 때는. 근데 저거 왜 접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전파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쏴줘야 되니까 전파를 그냥 안테나로 쏘게 되면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모아서 쏴줘야 더 집중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효율 높이려고. 지구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쏴줘야 되니까 사방으로 나가면 지구에서 받으면 신호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아서 쏴줘야 돼서 망원경 같이 이렇게 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큰 망원경으로 뭐 여러 출력 가지고 또 지상에서는 70m짜리 안테나를 봤습니다. 예. 안테나가 70m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1,000억 정도 들 겁니다. 안테나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비싼 지상 안테나가 또 필요해요. 큰 접시가 예, 70m짜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77년이니까 물론 좀 옛날이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 2kbps고요. 이거는 모뎀보다 느리고요. 아까는 우리 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인터넷을 쓰고 있는 속도가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분의 1 정도 느린 거죠. 70년도에 예, 50만 분의 1 정도 느린 거죠. PC 통신 하던 모뎀보다 느린 겁니다. 느린 겁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통신을 했고요. 물론 이제 70년대니까. 근데 이거 한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MRO라고 화성에 이제 탐사 위성을 보내는데 이건 통신 중계 위성이기도 하고 관측 위성이기도 한데 탐사선이기도 한데 얘는 좀 최근에 갔으니까 좀 빨라요. 얘는 어떻게 빨라졌어요? 물론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테나 기술이나 전파 기술이나 다르고 실은 출력이 더 되게 강해졌고요. 이제 해왕성보다 화성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엄청 가깝죠. 한 수십 배 가까우니까 그리고 출력도 5배고 보시면 그래서 한 뭐 2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4TB 받으려면 2년이 걸려요. 원래 계획했던 자료량이 4TB 2년 동안 받아야 되는 2년 거예요. 동안 계속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2년 동안 레디를 하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 보낸 뉴 호라이즌스라고 그 명왕성 간 탐사선인데요. 얘는 진짜 멀리 갔습니다. 명왕성이니까. 예. 인간이 보는 것 중에 가장 멀리 가서 이렇게 뭔가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고 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6기가를 받았는데 한 15개월이 걸렸어요. 얘는 보이저보다 느립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럼 보이저는 이제 해양성 정도에서 받은 거고 좀 더 느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전파가 우주에서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느려요. 일단 많이 느립니다. 전파가 더 느려요? 예. 아니 우주에서 전파가 더 느리다고? 우주에서 전파가 굉장히 느린 통신 수단인 겁니다. 근데 왜요? 왜? 전파는 많이 퍼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고 지상에서 받는데도 더 큰 안테나가 필요해요. 네. 레이저보다. 그래서 전파로 우주에서 통신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지상에처럼 전파를 쓸 수는 없다 우주에서는. 지상보다 우주가 더 힘든 건 왜 그렇습니까? 멀어서 그렇죠. 엄청 머니까. 아 그럼 이렇게 나름 좁혀서 쏜다고 쐈는데도 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점점 전파는 멀어지니까요. 전파는 원래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예, 속도는 상관없어요. 속도는 빛속도로 오긴 합니다. 근데 왜 느리다고 해요? 그거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또 이게 근데 퍼지는 게 문제다. 예, 퍼지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 명성에서는 이만큼만 틀어줘도 지구에서 받으면 야 어디로 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전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정도 대충 쏴도 와요. 다 퍼지니까. 굉장히 넓게 퍼져요. 저렇게 큰 안테나를 쏴도 굉장히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 덮어요. 근데 오다가 소실이 돼요? 그 지구를 다 덮으면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될 거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다가 이렇게 한 점에 있던 에너지가 오면서 점점 넓은 영역을 퍼지잖아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는 거죠. 전파가 약해진다는 건 전파가 약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정보가 흩어진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고요. 실어서 보내는 정보는 실은 전파의 에너지보다는 주파수랑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정보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는 주파수랑 관련이. 근데 그 정보는 소실 없이 오는데 오다가 전파가 지친다. 약해져서 받을 때 잃어버리는 일들도 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빠른 속도로 보내면 더 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속도에 제한이 걸리는 약해진다. 그 말을 비유하자면 택배차가 중간에 펑크가 난다든가 뭐 그렇다든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받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가 약하면 전파의 신호를 내가 구분해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얘가 온 거야 만 거야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집에서 와이파이 딱 여시면 시골에 가면 안 그러는데 도시에서는 열면은 최소한 한 20개씩 잡히는 것 같아요. 저 와이파이 그 송수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 그 기지국 같은 게. 그래서 전파라는 게 굉장히 편한데, 편한 게 뭐냐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 전파를 쏘면은 5만 대로 다 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내 주변에 전파를 쏘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전파를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파끼리 서로 혼선이 안 일어나기 위한 아주 정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관리를 이제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주파수를 관리하는 기관도 따로 있고요. 국가별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도표를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세한 뭐 숫자는 보실 필요가 없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주파수가 높은 전파고요.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죠. 위에는 이제 FM,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인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배정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되고, 특히나 그 명왕성 같은데 탐사선을 보내는데 걔가 쓰는 주파수를 옆에서 누가 쓰면 명성은 전파를 못 받잖아요. 안 그래도 신호도 약한데 옆에서 누가 이상한 걸 쏴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런 주파수는 또 남겨놔야 돼요. 지상에서 못 써요. 옆에 간섭 안 하게. 혼선이 안 일어나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행정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 같은데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통신을 하려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파수 배정 받는 거예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위성을 만들기 전에 주파수부터 배정 받아놓고 이제 위성 만들고 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왜 주파수 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주에서 쏘는 거라 이 국가별로 관리하는 건 금방 끝날 텐데 이제
국제 이제 전파 통신 연합 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지구상에서는 절대 안 쓰는 영역의 주파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역별로 관리도 따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너 인공위성을 어디랑 통신할 거니 뭐 어디로 쏠 거니 이런 거 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물어보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굉장히 복잡해서 공무원이라서 뭐 공무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공무원일 텐데 그래서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비자 대신 받아주듯이. 예, 전파 주파도 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허가 받아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거 보통 그거 일하던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초읽기 단계 굉장히 빠른 진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파도 배정받을 1년 기다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주파수는 언젠가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기가 있는 굉장히 인공위성 잘 쓰는 주파수는 이미 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꽉 차서. 미국 대륙에서는 뭘로 쓰죠? 보통 어떤 것 왜 꽉 찼어요? 뭐에 쓰느라고? S밴드, X밴드라는 전파 주파수를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상용화돼 있고 안테나도 많이 팔리고 하는 것들이 돼 있는데 걔들이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배정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주파수라는 게 아까 이제 그림에 보여주셨듯이 막 빨주노초 여러 가지 색깔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러면 저건 그냥 주파수라는 게 더 고주파, 더 저주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데를 써도 되죠. 근데 더 높은 데를 쓰려면 이제 기술이 없어요 아직. 6G가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다들 기술 보내는 기술이 없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전파라는 애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부드럽고 다루기 편한데 라디오처럼. 근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단단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제 야생마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관리하기 어렵고. 그때쯤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거의 레이저랑 비슷하게 직진성이 강해져서 예를 들면은 회전이 잘 아니에요. 벽에 붙이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운 제일 말랑말랑하고 좋은 주파수는 느리고 누가 쓰고 있어요? 뭐 라디오나 이런데 뭐 무선 이런 거 뭐 그 아마추어 무선국 이런데 주파수들은 풀려 있어요. 거의 관리 안 하고. 좀 전에도 느리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비속도로 오지만 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1초에 10번 진동한다. 그럼 보낼 수 있는 0과 1의 숫자가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1초에 100번 진동한다. 그럼 100개 보낼 수 있잖아요. 1초에 그렇죠? 100개.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보를 많이 실을 수 있는 많이 실을 수 있죠. 이런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속도는 똑같은데 1초 안에 들어오는 파장의 개수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으니까 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은 그 융통성이 없어서 다루기 어렵죠. 가다가 벽이 오면 그냥 배달 멈추고 집에 와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5G도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요. 5G도 건물 안에 다 만들어놔야 돼요. 예전에 3G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웬만해서는 다 터지거든요. 근데 4G, 5G 오면서 이런 지하나 건물 안에는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데이터는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데 자꾸 튕겨서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5G가 부드럽게 어렵다. 회절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담 넘어 잘 들어왔는데 5G 전파는 담 넘어 잘 못 들어와요. 안에서 문 열어줘야 된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일장일단 전파 점점 힘들어지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설명 잘하신다. 어떤 건지 알겠어. 어떤 건지 알겠어. 보통 이거 이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전파가 지금 쓸만한 전파가 너무 꽉 차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럼 우주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이는 그림이 딱 그건데요. 우주랑 통신을 하려면 화성에서 전파를 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구를 다 덮어요. 그럼 이 화성에서 통신하는 저 주파수는 지구에서 어떤 데서도 못 씁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 주파수 화성 통신하는데 배정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 주파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레이저는 굉장히 좁아서 여기 빨간색이 레이저인데요. 레이저는 굉장히 좁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한 지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이 지금 레이저죠? 그리고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혼선도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에너지가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넓게 퍼져버리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온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근데 레이저는 굉장히 좁은 데 오니까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아요. 똑같이 소리 질러도 명쾌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꽃갈 같은 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레이저는 이렇게 되게 전파는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주파수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1초 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이론적으로는 1000배 이상 되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한 100배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광통신망 깔듯이 광케이블 같은 거죠. 전파 쓰지 말고 레이저를 이제 쓰자. 쓰면은 우주에서 지상에서 쓰는 광케이블 통신망처럼 속도도 빠르고 효율도 좋다. 전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게 0과 1이야 0과 1이야 그러면서 0101을 보내는다고 들었는데 레이저도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전파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많이 해요. 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파장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구나. 더 많은 정보를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걸 다 실을 수는 없고. 알겠어요. 야생을 많아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데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장점 한 가지를 드릴게요. 장점, 굉장히 좁은데 쏘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는 얇게 나가겠죠. 좁게 쏘니까 실은 이게 굉장히 보안에 좋아요. 남들은 못 봐요. 그래서 딱 특정 지역에만 쏴야 되는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보안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기 지상국에 있어서 레이저를 쏘는 거 내가 여기서 받으면 예를 들면 그 근방 50m까지만 밖에 레이저가 안 와요. 그러면 옆에 와서 눈에 보이는 데서 도청을 해야지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멀리서는 도청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혼선도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조물도 작아요. 아까 안테나는 한 70m라고 그랬잖아요. 전파 안테나.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제 망원경을 쓰면은 광학 망원경 써서 레이저를 받거든요. 레이저는 빛이니까 망원경을 받아야죠. 망원경 그거보다 좀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m, 3m 정도 되면은 몇십 미터짜리 전파 망원경 정도의 효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망원경 보는 거잖아요. 망원경으로 뭘 받아요? 저희가 망원경으로 뭘 보나요? 별을 보잖아요. 그럼 별에서 오는 뭘 보는 거죠? 빛을 받는 거죠. 빛을 받는 빛을 거예요? 받아서 내 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별빛 대신에 인공위성이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도 빛이잖아요. 망원경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죠. 망원경은 그 빛의 신호를 증폭하는 걸 텐데. 증폭한다기보다 모아주는 거죠, 한 곳에.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아주는 돋보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신호를 잘 모아서 한 곳에 잘 넣어주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한 신호로 이제 광섬유로 들어가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우주 광통신이라는 건 광섬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두 개 딱 연결하면 지상에서 쓰는 광통신망인데 두 개를 잘라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저가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원경을 다시 모아서 광섬유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로 이렇게 햇빛 이렇게 태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이네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어렵진 않죠. 머릿속으로 그리면 쉽게 그려지잖아요. 돋보기로 모아서 다시 광섬유에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점이 뭘까요? 구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파는 구름을 통과해요. 전파는 뭐 다 통과하잖아요. 근데 벽은 통과 못해요. 전파도 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통과는 못해요. 근데 레이저는 전파는 구름을 통과하고요. 레이저는 구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구름이 껴있으면 통신을 못해요. 레이저는 빛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구름 끼면 안 보이잖아요. 해도 안 종이컵이라도 중간에 있으면 통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라도 있으면 통과 못하는데 구름조차도. 구름도 빛을 약하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실은. 이건 이렇게 박사님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니고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아니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피해가지고 괜히 지금까지 30분 동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쓰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다 연구를 했어요. 저희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어디가 구름이 안 끼는지 잘 알고 있고요. 어디가 구름 낄 때 어디가 구름이 안 끼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한 4-5군데에 망원경을 놓으면은 1년에 한 90% 넘게는 항상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름 끼면 여기 맑은 날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우주랑 통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기를 보든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꼈네 그럼 여기로 보내면 되겠다. 그럼 여기 통신하면 돼요.
구름만 통과 못해요? 네. 아니면 무슨 먼지, 그러니까 뭐 새, 우주의 미세먼지도 뭐, 요즘 박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 우주 쓰레기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잘 우주 쓰레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확신하냐면요. 예. 저희는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든 새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저희가 별을 볼 때 이미 영향을 줬어야 돼요. 그래 새가 난다고 별을 못 보지는 않지. 그 대신 구름 끼면 별을 못 보니까. 그렇죠. 별 못 보는 상황에서는 레이저도 통과 못하는 건데 네. 미세먼지가 실은 관측하는데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다만 구름은 가린다. 예, 구름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구름은 회피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만들면. 그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 구름 꼈다. 예. 그럼 서울 부산으로 보내면 되죠.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광케이블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에서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까고 알겠지만 뭐 저렴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없는 대로 그냥 주면 된다. 예, 그래서 받으면 우주에서 지상까지 오는 게 문제지. 지상에 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한국이 다 구름 꼈어도 중국으로 보내거나 뭐 호주로 보내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를 들면 50m 이내로 찍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럼 50m 이내로 찍어주는 건 괜찮아요? 부산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딱 찍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제가 양궁을 이번에 재밌게 봐서 전은영 선수 사진인데요. 양궁에서 쏴야 되는 저 10점 표적이 요만하다고 보면은 저희가 레이저를 우주에서 쏴야 되는 표적은 저렇게 작아요. 20배 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라도 볼 수 있는데 실은 양궁 저기 X10 저기다 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문제는 인공위성은 초속 7km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여기 한 곳을 보는 건 실은 좀 어렵죠. 말 쏘면서 화를 쏴야 되는, 말을 타면서 화를 쏴야 되는 상황 비슷한 건데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부산을 찍어줘야 되는데 나는 하늘을 초속 7km로 움직이면서 부산을 쏴줘야 되는 거니까 실은 쉽지는 않죠. 그거는 부산 보고 쏘면 아니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생각해서 대충 마라도쯤을 가능하면 내가 가는 동안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막 정밀하게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좀 넓게 쏘면 되니까 실은. 그래서 레이저는 넓게 쏴도 되고 좁게 쏴도 되고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속 7km로 간다면서요.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럼 까르겠어요. 부산항에서 쐈어요. 그럼 광안리 해변 근처로 쐈어. 그럼 망원경 하나가 광안리 해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 망원경으로 딱 쏙 넣어줘야 되는데. 사는데 그 쏘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뭐 50m, 100m 정도 50m, 100m면 광안리 해변 대부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망원경이 서너 개가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죠. 그럼 받을 수 근데 보이잖아요. 실은 옆에 있으면.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도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누가 망원경 같이 끼고 있으면 보인다. 보이죠. 예를 들면 이제 국방 영역에서 이거 쓴다. 그럼 부대 부지가 50m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부지 안에서 받으면 부지 밖으로는 레이저가 안 나가니까. 근데 초속 7km로 달리면서 이제 활을 쏘는데 거기에 딱 그게 맞춘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진작부터 안 한 이유이기도 조금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야 그냥 전파 써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랬을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가 여러분 아지랭이 있잖아요. 박사님 장벽을 말씀해 주신 건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더 힘든 장벽이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센 장벽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막판에 가서 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별도 가만히 보면 깜빡이잖아요. 그게 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오면 대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이 광통신 하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기에 의한 아지랭이 같은 거 보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대상이. 일단 별빛도 움직이는 거고 레이저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 곳에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혹은 빛이 산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간 산란되고 휘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이미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럼 별빛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망원경에서? 망원경에서 보정하는 게 장치가 있죠. 이미 천문학에서 많이 해왔던 거고, 그건 천문학자들만 할 줄 알고, 왜 그러면 다른 데서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천문학자는 이걸 잘해요.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기술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반짝할 때만 쓰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아무도 잘 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사람도 많이 안 몰리고 그래서 천문학자들만 해왔던 건데 이제 이게 좀 가치가 올라간 거죠. 광통신에서 이거 쓰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빛을 받는 거랑 똑같으니까 별 보는 거랑 인공위성의 레이저를 보는 게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해결 가능하다. 요거는 해결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제 얘기해드리려고 가져온 거긴 한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공위성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다 보면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나 만들 때 만들던 기술이랑 1000개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공위성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스타링크가 대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스타링크 외의 인공위성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험들을 또 해요. 기술 실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됐고 기술이 성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올라가니까 초속 7km를 움직이면서 지상을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도 하지 않았거니와 할 능력도 없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재밌는 작업들 누군가 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링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띄워놓은 위성은 그거 위성 인터넷 하라고 한 건데 그거는 뭘로 하는 겁니까? 레이저로 해요? 전파로 해요? 전파로 합니다. 그 뒤에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 최근에 작년 초에 미국 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상은 전파를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지상에는 단말기들이 정밀하게 지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도 정밀하게 봐줄 수 없고 한 곳만. 그래서 넓게 써야 되니까 전파를 쓸 수밖에 없어요. 1대다 통신은 전파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인공위성끼리도 굉장히 빠르게 통신해야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정보 인공위성을 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뉴욕으로 간다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도 건너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상이랑 통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쏘기만 하고 얘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통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들끼리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달.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레이저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인공위성들끼리 레이저가 편하니까. 왜 그러냐면 우주에는 대기가 없거든요. 구름이 없어요. 구름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공위성끼리 하는 데는 이제 제일 좋다.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렇지만 우주에서 지상으로 오는 거는 천문학자들이 잘하는 거고 우주에서 우주는 이제 인공위성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은 굉장히 빠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100GBps인데요. 이게 지상에서 보통 1GBps로 빠르게 통신을 한다고 하거든요. 광 케이블로. 근데 그거의 100배입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저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인공위성끼리는. 근데 지상에 오면은 이제 4대 1이니까 지상은 이제 100Mbps. 그러니까 와이파이보다 조금 느리거나 비슷한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커다랗게 보내면 데이빗이 미국에 있는 자료를 원해서 오는 게 하나 있고 누구는 러시아에서 뭐 어떤 농민 사진이 오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면 그거의 혼선은 뭘로 막아요? 그거는 이미 이전에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 이동통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둘이 전화하는 걸 내가 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주파수 써요 심지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법 CDMA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주파수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약간 영상 압축하는 기술처럼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같은 주파수 쓰지만 같은 주파수 요거랑 쓰지만 요거는 달라. 암호와 비슷하게 이제 아이디 같은 것들을 블럭에다 넣어가지고 블럭들을 한꺼번에 보내고 한꺼번에 블럭을 받아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기술이에요. 들어만 봤던 CDM.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술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얘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신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귓속말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나사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 광통신을 달에서 이미 2013년에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알고. 그래서 2013년에 달에서 지구랑 굉장히 빠르게 통신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로드맵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발표된 거고 이제 재작년에 실험은 했고 작년에 발표한 건데 이제 아까는 스타링크 위성들끼리였잖아요. 나사에서 한 티버드 이제 기술 실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얘는 인공위성, 특히 초소형 위성, 되게 작은 위성입니다. 한 요만한 위성인 것 같아요. 한 지금 요 정도
우리가 그냥 손에 들 수 있을 정도 작은 예. 인공위성이었는데 작은 인공위성에 3kg짜리 18cm 된 이런 티슈 박스 같은 예. 정도의 크기의 모듈로 지상이랑 통신을 했는데 200GBps로 통신을 했습니다. 와. 이거 200GB.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들의 집합체인데요. 약간 상용 제품들도 많이 썼고, 약간 이제 보수적인 이제 인공위성 사업에 그런 걸 벗어나서 상업적인 이제 상용 제품들을 많이 쓰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했고, 이건 아까 뭐 4TB 보낼 때 화성에서 23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5분 동안 4.8T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개월 동안 화성에서 받을 거를 5분 만에 받은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속 10km로 가면서 지상을 지향하는 게 가능하다. 얘네들 실제 보여주긴 했다. 결국 예. 장애물 없이 보내고 예. 정확하게 보내기만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있고 누군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한계라거나 뭔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게 멀리 보낸 애들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최근에 보낸 겁니다. 예. 이제 이건 탐사선이에요. 아까 보이저 보여드려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건데 유로파 클리퍼라고 이거 제가 이게 우주 생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유로파라는 그 목성에 있는 위성에 이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탐사선을 보낸 건데요. 얘는 지금 작년에 보낸 거예요. 작년에 보낸 건데도 불구하고 500kbps입니다. 기가도 아니고 메가도 아니고 kbps예요. 그런데 DSOC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광통신 시험 모듈을 보내는데 얘는 6.5 메가니까 10배 빠른 거거든요. 예. 얘는 심지어 기술을 실증을 했어요. 통신하는 걸 아까 키보드처럼 실증을 해서 보여줬고요. 와. 그리고 출력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10분의 1입니다. 지상 탑재체 모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사선은 망원경의 안테나가 대부분이다. 안테나가 대부분이고 얘는 지금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저게 다예요? 저기 안에 원통 요만한 게 다예요. 예, 원통 요만한 게 다입니다. 여기로 보낸 겁니다. 여기도 물론 전파 안테나가 있어요. 예, 전파도 중요하니까 전파가 없으면 백업이 안 되는 거 이건 기술 측정만 하기 위한 거라서 전파 안테나도 있습니다만 이제 테스트로 광학 망원경을 조그마한 걸 보내서 레이저 통신을 보낸 걸 했고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화성에 사람 보낼 거잖아요. 화성이랑 지구는 전파로 하면 조금 힘듭니다. 왜요? 느리니까요. 그래서 화성에서 약간 실시간으로 뭔가를 빨리 받고 싶은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데 로봇이 보낼 때는 전부 띄엄띄엄 보내도 괜찮은데 사람이 무슨 위급한 일이 있다거나 사람이 무슨 영상을 찍는다거나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빠른 속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약한 전파가 오니까 그걸 느리다고 표현하신 거죠 지금? 예, 뭐 느리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제 전파는 속도가 애초에 느리니까 레이저보다는. 예. 전파는 빛의 속도인데 레이저는 빛보다 빨라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1m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이제 파장 개수가 레이저가 전파보다 많으니까 단시간당 보낼 수 있는 그 실어날 수 있는 정보량이 더 많아요. 데이터의 속도가 똑같은데 데이터의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죠. 그렇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빠른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는 빠르긴 빠른데 그걸 왕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결국은 보는 사람은 언제 다 오는 거야. 진짜 느리네. 그렇지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오토바이 속도로 이제 대형 화물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그런 빠른 느낌이네요. 방통신망이 빠르듯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정지 궤도에도 인공위성이 있고 저궤도에도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저궤도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정지 궤도는 지구랑 같이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항상 같은 위치를 항상 같이 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구의 한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지궤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궤도 같은 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돼요. 인공위성도 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고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볼 수 있는 시간도 10분밖에 안 됩니다. 10분밖에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떠서 이렇게 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 왜 그러냐면 내 하늘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니까 떠가지고 바로 져버려요. 나중에 한번 밤에 하늘 보시면 돌아다니는 애들은 계속 있는 애들은 계속 머리 위에 있고 정지궤도 위성은 멀어서 안 보이고요 맨눈에. 이제 저궤도 위성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굉장히 가까워서 밝게 보이거든요. 총알보다 빠르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걔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떴다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 사이에 통신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거죠. 되게 짧은 시간이니까. 그걸 이제 피하려고 이제 나사에서 하고 있는 궤도가 저궤도에서 정주궤도를 레이저를 보내고 정주궤도에서 지상은 항상 보니까 24시간 통신이 되고. 저건 괜찮아요? 저궤도에서 정지궤도 위성으로 쏘는 거는 쉽습니까? 내가 돌아가면서 땅으로 쏘나 굉장히 돌아가면서 하늘로 쏘나.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궤도에서 지상까지는 500km인데 이제 정지궤도에서 저궤도에서 인공위성까지는 36,000km거든요. 거리가 한 70배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래 끊김없이 통신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쟤만 향해서 쏘기만 하면 항상 연결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하고 이 실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국제우주 정거장 때문이에요. 국제우주 정거장이 지상이랑 통신하려면 10분씩 통신해야 되는데 국제우주 정거장이 이제 정지궤도랑 잘 통신을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레이저로 하면 더 좋고 빠르니까 속도를 한 번에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2026년에 아마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달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네. 근데 사람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래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그래서 아르테미스 1 보낼 때도 통신 같은 거 되게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때도 광통신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려는 광통신은 뭘 할 거냐면 이제 달에 가면은 달에서 보는 멋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은 해상도로 UHD 해상도로 실시간으로 지구를 보낸다거나 혹은 탑승한 이제 우주인과 지상과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화상 통화, 영상 통화한다. 네, 영상 통화하는 거죠. 달에서 영상 통화하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건 전파로는 좀 힘들고 레이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달에 있는 사람이랑 영상 통화를 하는 아마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재밌겠다. 저걸 하려면 레이저가 필요하다. 네, 레이저 통신을 해야 되고 그 모듈이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크기처럼 되게 작습니다. 요만한 크기예요. 조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예, 저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안테나 막 3m짜리 이런 거 말고 저 정도 작은 걸로도 되게 빠른 통신들 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진짜 보내고 받는 장비는 매우 간단한 모양이네요. 잘 쏘기만 정확하게만 간단하진 않고요. 작다. 네, 작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레이저 포인트 강의할 때 쓰는 요만한 레이저 포인트 담배만 작아요. 작긴 한데 안에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정밀하게 다뤄줘야 되니까. 전파는 좀 대충 쏴도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좀 전파하시는 분도 화낼 수도 있죠. 자, 레이저에 비해서는 전파사 주민분들 전파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해야 된다. 제어하는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무선 통신, 이동 통신 이런 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네. 예전에 전화로 이제 모뎀으로 하면은 50kbps 정도 통신을 했어요. 빠르면. 예. 그랬는데 이제는 500mbps로 스마트폰이나 통신을 하잖아요. 네. 거의 10,000배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전화로 전화만 했어요. 그래서 음성만 주고받고 뭐 113인가요? 네. 뭐 날씨 알아보고 시간 알아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도 알아보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빠른 속도의 어떤 점프가 없었다면 이제 저희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게 아예 매체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국내 통신 3사 매출과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 자체만의 매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냥 콘텐츠만 해가지고 거대한 통신 기업들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결국 이 속도 때문인 건데 통신사의 득을 본 거죠, 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뭘 할 거냐.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위성 사진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이제
이제 석유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찰하기도 하고 예. 이제 농장 같은 데를 보기도 하고 예. 해서 이제 미리 예측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레이저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여기 공항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미국 이게 중국 인공위성인데요. 중국 인공위성이 미국의 아틀란타 공항을 지금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오픈했어요. 예. 와. 동영상이 찍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든. 실제 국방 영역에서는 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걸 줄 거고요. 57분 교통 정보가 예. 필요 없겠구나. 어디 얼마나 막힌다가 아니라 네, 그냥 딱 CCTV가 보면 아니라 여기 막히네. 아이고 예. 저 문제 사고차 빠져나가네. 아이고 이게 네. 다 보인다는 거네. 예, 그렇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주에서 지구를 아이고. 보고 있는 게 사진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열어줘야 된다. 우와. 우주에서. 짜장면 시키고 나서 아유 금방 도착합니다. 출발했어요. 그 거짓말도 안 되네. 아 오토바이 어딨나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뭐 해상도가 좋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데이터만 많이 하면 저게 네. 뭐고 뭐 모든 데이터가 네. 보낼 수 있겠네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뭐 힘들다, 진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쪽으로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약간 저는 이제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아마 인공위성에서 보낼 수 있는 통신량이 늘어나면 인공위성에 뭘 올려보내야 되지? 세상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선영아 사랑해 결혼해줘 이거 써야 되겠다 이 돌아다니면서 아이 저 와. 그래서 한복 그리기로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아우. 뭔가 되게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고 중요한 건 재밌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주에서 레이저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열어놓으면 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 어떤 재밌는 걸 하게 될지 우주 동영상의 시대가 열린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재밌는 걸 더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죠. 재밌는 거 뭐? 생각해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생각을 해도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와. 어쨌든 뭐 구글 어스가 동영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그죠? 것도 생각할 그런 수 있죠. 느낌이죠. 지금. 예. 구글 어스로 보는 사진들이 다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CCTV 보듯이 예, 모든 맞아요. 게 그냥 동영상을 현재가 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띄운다면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할 것 스타링크에다가 같습니다. 지금 스타링크에다가 카메라 달면 안 되나? 카메라 달리는 거 아닙니까 스타링크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다. 더 중요한 거는 채팅창에서는 불륜 추적에 최적화돼 있 거다. 뭐 어떻게 알지 위에서 근데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상도가 네.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돼서 이것도 또 다른 점점 좋은 문제입니다. 걸로 해야죠. 예. 점점 사람 그렇지만 얼굴까지 인식되는. 지금은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우주에 올려도 다운로드 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못했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할 수는 있죠. 아니 불륜을 대낮에 태양 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무슨 방 안에 숨든가 밤에는 차 잘 안에 안 보이니까 숨든가.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애들 학원 가는 거 감시해주는 서비스. 와.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찍으면 거기 동영상 나오고 이런 거 예, 찍으면 안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될 수는 있겠다. 좀 미래가 되면. 저 딱 찍으면 어디 지역에 지금 현지의 모습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술로. 와. 야 김아파트님이 스타링크 위성에 카메라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일론 머스크가 다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쓸지도 그렇죠. 몰라. 근데 스타링크도 속도가 빠르긴 한데 그걸 좀 하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독자적인 회선을 가지고 빠르게 볼 수도 있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스타쉽 같은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는 거 보면 아마 독자적인 회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한남동 공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겠네. 근데 한 가지 좀 바리케이트도 중요한 다 거는 보이고. 이게 망원경이 커야지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덩치가 그렇겠죠. 예. 대충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스타링크에 되게 큰 망원경이 들어있다는 정보는 없어요. 현재. 그래서 작은 그냥 웹캠 같은 거 스타링크에 넣어놔봤자 예, 어차피 지금 뭐- 자세히 보이진 예, 않아요.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까지는 오로지 물리적인 크기에 비례해요. 맞아요. 그거는 해상도는 오로지 물리적인 크기에 비례합니다. 작은 고해상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그냥 예. 기계적으로 키운 거죠. 예. 그냥 작은 그냥 거를. 픽셀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데 예. 그 픽셀 하나 하나당 들어오는 정보가 이제 뭉개져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흐릿하게. 결국에는 카메라가 작으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렌즈가 커져야 좋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그러니까 통신망이 커지면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이랑 완전 달라진다. 네, 다른 세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통신을 유선으로 쓰던 데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시대로 온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생겨난 되게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우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훌륭한 비즈니스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그 난관은 많이 될 것도 같아. 난관은 많이 있는 거는 같은데 난관을 극복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되게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야 되고 이거 연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뭐 이제 나사 이런 데서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페이스 빔의 강원석 박사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하고 있죠. 스페이스 빔은 뭐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도 이제 인공위성이랑 지상이랑 빠른 레이저로 이제 통신을 해서 이런 이제 저희는 실시간 지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어스를 동영상으로 보는 최종 그런 걸 하려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레이저로 통신하는 모듈 같은 걸 먼저 만들어서 구글에 판다. 뭐 누군가에 파는 것도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통신 모듈만 팔아도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통신 모듈이란 레이저로 뭐예요? 쏘고 받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랑 이제 위성에 실는 이제 레이저 쏘는 장비를 같이 세트로 파는 거죠. 그 원리 지금 오늘 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거를 스페이스 빔에 주문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직까지 이걸 좀 잘하고 있는 업체나 혹은 상용 서비스로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난관, 진입 장벽이 뭐예요? 그게 실은 지상에 있는 망원경을 다루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이제 이런 광통신 사업을 하는 지상국만 만드는 업체랑 만났는데 망원경을 좀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 참 이해를 안 됐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실은 인공위성 쪽도 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구를 정밀하게 지향하는 기술을 쓰려면 그게 지금 굉장히 고가의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비용이 드는 거죠. 모듈은 작더라도 지향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지향하는데? 예, 지구를 정확하게 부산을 찍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어려운 기술인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좀 난관들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비용적인 난관이면 기술적인 난관은 아니지만 돈이 아직 많이 든다. 그래서 그걸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빔. 그래서 빔이구나. 예, 스페이스 맞습니다. 빔. 회사 이름이 우주에서 빔을 쏘겠다. 나는 무슨 저 건축재료 회사인 줄 알았어. H빔 같은 거. 그런 걸 하시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 다 만들고 있어요. 우주에 들어가는 저 터미널이랑 지상에 있는 망원경. 망원경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누가 레이저만 쏴주면 받아서 테스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향하는 것도 기술은 이미 개발은 된 거예요? 빠른 속도로 아니요, 가면서 딱 정확하게 찌르는 거는? 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건 이제 인공위성의 전문적인 기술이잖아요. 저희도 하고 싶긴 한데. 인공위성의 제어 기술이겠죠. 그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랑 같이 한다거나 혹은 저희가 잘 되면 인공위성 업체를 하나 저희가 업어와도 되고 진짜 잘 되면 아니면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개발 중이니까 정확하게 지향하는 건 아직은 좀 기술적 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레이저에 집중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걸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실제로 주고받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1차적 목표고 그게 잘 되면은 이제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인공위성 제어하는 것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구름을 피한다. 4단계 이제 동영상을 보낸다.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혁신적인 기술인데 의외로 용도 없을 수도 있겠다. 상용화되어 4단계를 지금 거쳐야 돼. 뭘 보내야 4단계 3개만 걸림돌이 되도 안 신기하고 구글 어스 처음에 되게 신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아도 다 보이는구나. 근데 여전히 신기하기만 해. 그걸 어디다 쓰지? 그냥 그렇죠. 이게 좀 상업적인 이제 영역과 맞물려서 구글어스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역들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구를 볼 수 있으면 그 트래픽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이른바 GDP가 꽤 신뢰감 있게 실시간 추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운동성, 이동성과 GDP의 이런 그 연결 함수가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분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광은 이미지보다 자료가 한 1000배, 수십 배에서 1000배 가량 더 커져요. 그럼
자료가 커지는 거잖아요, 양이. 예. 그럼 전파로 봤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상을 이제 분광을 하게 되면 자료량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얘를 지상을 받으려면 레이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또 분광하는 것과도 물려 있어요, 이 기술은. 분광을 하면 더 자세하게 보여요? 그렇죠. 파장별로 되게 파장별로 뭐 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서로 빼고 더하면 되게 많은 정보의 가짓수가 나오거든요. 압축의 반대 기술이네. 네, 그러니까 커지게 하는 거다. 들어온 걸. 예, 들어온 빛의 모든 정보를 다 풀어 헤쳐 놓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빛의 색깔만 봤다면 색깔은 RGB 3개잖아요. 근데 분광은 들어온 빛을 1000개의 정보로 불려주는 거니까 대신에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수신하기 어려웠는데 레이저를 쓰면 금방 수신할 수 있죠. 야, 빛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분광을 해서 지상에서 뭘 알아낼지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이나 혹은 땅의 상태 혹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지금도 모니터링 한다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약간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온실가스 양을 측정하려면 분광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왜요? 이게 지금은 그냥 색깔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외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색깔의 3개를 가지고 얘가 더하고 빼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은 온실가스가 얼만큼 있어 보는 건데 실은 분광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내놓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오롯이 보는 거거든요. 스펙트럼 안에 온실가스가 내놓는 그 방출선들이나 흡수선들이 직접 보이는 거니까 성분에 따라서 분광의 모양이 달라지는 굉장히 거죠. 자세하게 보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분광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량을 굉장히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또 다른 데에 온실가스 측정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요즘에 하도 온실가스가 그 굉장히 많은 그 주목받고 있어서 근데 온실가스를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분광은. 어떻게 보면. 가스를 바로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 있다. 그렇죠. 가스의 양을 지역별로 되게 자세히 보는 데 있어서 무슨 가스인지도 바로바로.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성분에 따라서 그 분광 색깔 다 그렇죠. 위치가 다르니까 파장이 다르니까 달라진다고 그래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요, 분광. 그래서 되게 그걸 가지고 한번 딱 찍으면 온실가스도 볼 수 있고 농작물의 상태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공해물질 내보내는 업체 뭐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 올리면 온실가스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분광하는 위성을 한번 찍어가지고 온실가스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의 효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 고래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신기하고 한데 좀 빨리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하지 않으면 전파로 자꾸 이스셋 만들어가면 그 스타링크도 지금 빠르게 레이저로 자꾸 만들어 통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파로 통신한 시스템으로 막 달이랑 전파로 통신하고 화성이랑 전파로 통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 전파 통신을 레이저 통신으로 바꾸기에 우주에서. 채팅창에서는 질문이 요즘 저렇게 됩니까라는 질문인데 혈관을 보면 이 안에 혈당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리 눈 크게 떠도 안 보이는데 요 정보를 분광을 하면 그런 것도 보여요? 제가 그거 어디서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분광은 아니고요. 하여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는 것 같아요. 쏴가지고 레이저 같은 거 쏴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걸 보는 거죠. 잘은 모르시는구나. 그쪽은 뭐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빛을 가지고 우주랑 강 박사님은 통신을 한다. 대학에서 뭘 전공하셨습니까? 아까 저는 천문학. 그다음에 저는 별을 분광했어요. 천문학과예요? 별을 분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별의 성분을 맞아요. 맞습니다. 별의 대기가 있거든요. 별의 대기를 읽으면 별 안에 예를 들면은 뭐 탄소가 얼마나 있고 산소가 얼마나 있고 철이 얼마나 있고 무슨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한 30가지 원소들이 별에 어떤 분포로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 별마다 성분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는 특별히 이제 외계행성이 발견된 행성 별에서 어떤 함량 원소의 특징이 있는가. 예를 들면 철이 많은 외계행성 많이 생기나? 뭐 이런 걸 했어요. 외계행성? 행성.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사는 그런 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별이 있잖아요. 예. 별마다 다 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도 별이 본 행성, 본 예. 행성. 예. 다른 별에도 행성이 있을 거고 예. 그 행성들이 있는 별들은 어떤 특이한 원소 특성이 있나 이런 걸 본 거죠. 그랬더니 관계는 없어요? 조금 관계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데서 외계 행성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럼 우리 지구를 만드는 재료는 이제 철이나 이런 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별들에서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야, 저희 채팅창에서 역시 이과를 가야 한다.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 이과의 세상이군요. 근데 이과를 가서도 그쪽에서 이과를 가서도 해야지. 나도 이과 갔는데 그냥 문과로 놀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과를 가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망원경도 보고 천문학에서 그걸 하다가 이거를 이제 원리를 알고 실무도 하다 보니 맞습니다. 관측도 했었고 망원경도 좋아하고요, 제가. 망원경을 좋아하고. 이야. 알겠습니다. 천문학이 또 이렇게 써먹. 천문학이 원래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제일 유명한 곳이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과의 철학과지. 이렇게 틈새에 굉장히 좋고 유용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천문학에. 알겠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빔의 강원석 박사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